전 재산을 털어 아들네 집으로 들어간 시어머니.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며느리의 냉대와 뺨을 후려치는 손찌검이었습니다. 아들의 침묵 속에서 이 지독한 고부 갈등을 참고 견뎌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73년 만에 시작된 저의 진짜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 양반의 마지막 제사상이었어요. 안동의 이 오래된 집에서 지내는 정말 마지막 제사였죠. 툇마루에 앉아 있으니 10월의 쌀쌀한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더군요. 텅 빈 대청마루,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에는 가을 햇살을 받아 붉게 익은 감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어요. 꼭 내 마음 같았죠. 수십 년간 이 집에서 지낸 제사가 몇 번이었을까요? 시어른들 제사, 그리고 5년 전 먼저 간 그 양반 제사까지. 예전에는 이 넓은 집이 문중 사람들로 북적여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남자들은 사랑방에서 헛기침하며 족보 얘기를 나누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전 부치는 기름 냄새와 웃음소리로 정신이 없었죠. 그땐 그게 참 고되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시끌벅적함이 사람 사는 거였더라고요. 혼자서 차린 제사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도 안동 제사상에 빠지면 섭섭한 문어랑 돈베기는 꼭 올렸어요. 그 양반이 참 좋아했거든요. 녹그릇을 닦을 때마다 그 양반의 헛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탕국을 끓일 때마다 구수한 냄새를 맡고 마루로 나오던 그이의 모습이 어른거렸어요. 향을 피우니 매캐한 연기가 대청마루를 한 바퀴 휘감고 돌다 열린 문틈으로 빠져나가더군요. 마치 이 집에 깃든 마지막 혼까지 떠나가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어요. 절을 올리고 음복을 하는데 막걸리 한 잔이 어찌나 쓰던지 텅 빈 집이 나를 꾹 누르는 것 같았어요. 기둥 하나, 석가래 하나에 내 젊은 날의 웃음과 눈물이 모두 배어 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걸 뒤로 해야 한다니. 밤이 깊어지자 집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귀뚜라미 소리만이 유일한 벗이었죠. 이 외로움, 이 적막함이 무서워서라도 여길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을 거예요. 아들 지훈이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낡은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나 더듬고 나서야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죠. 화면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번듯했어요. 비싼 옷에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뒤로는 높다란 빌딩들이 보이더군요. 성공한 건축가인 내 아들,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화면이 잠시 흔들리더니 6살배기 손주, 하준이의 동그란 얼굴이 불쑥 나타났어요. 할머니 하고 외치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지훈이는 늘 바빴어요. 안부 전화 한 번 하는 게 어려웠죠. 오늘도 사실은 용건이 있어 전화한 거였고요.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다, 걱정된다, 그런 말들을 하더군요. 늘 하던 말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내가 외롭다는 걸 알고 그래서 더 재촉하는 거겠지 싶었죠. 그때였어요. 하준이가 휴대폰을 빼서 들고는 화면 가득 자기 얼굴을 비추며 외쳤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속에 단단히 걸어 잠갔던 빗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예쁜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강아지, 이 아이 곁에서 맛있는 밥도 해주고 재롱도 보고 그렇게 남은 생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삶이었으니까요. 그깟 텅 빈 고택이 다 뭐란 말인가요? 내 피부티가 저리도 나를 원하는데. 통화가 끝나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래, 결심했어. 서울로 가자. 결심이 서자 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부동산에 내놓는 날,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로 간다고 인사를 하니 다들 한마디씩 하더군요. 오랜 이웃인 복희 엄마는 그래도 자식 옆으로 가는 게 최고지. 늙으면 자식밖에 없어.
라며 등을 두드려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서울 사람들은 정이 없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던데 괜찮겠어?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고요. 부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말들 속에서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편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하준이 얼굴을 떠올리면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거든요. 집과 땅을 판 돈은 생각보다 컸어요. 내 평생을 바친 대가였죠. 그 돈 전부를 싸들고 서울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들네 집 근처 강남이라는 번쩍이는 동네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계약했죠. 계약하는 날 며느리인 유진이가 동행했어요. 언제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는 모습이었죠. 부동산 직원의 설명을 듣는 내내 유진이는 무표정했어요. 내가 도장을 찍으려 할 때 유진이가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 동네는 관리비도 비싸고 생활 수준도 높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머니 수준의 이런 곳은 무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그 미묘한 무시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니,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르죠. 나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아가. 너희 가까이서 우리 하준이 보고 사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인데 이 정도가 대수겠니? 유진이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굳게 믿었죠. 내가 평생의 보금자리와 맞바꾼 그 번지르르한 아파트의 문이 실은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지옥의 입구였다는 걸 그때의 나는 정말이지 까맣게 몰랐답니다. 강남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어요. 낯선 잠자리였지만 곧 보게 될 손주 얼굴을 생각하니 피곤함도 잊었죠. 안동에서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게 일의 시작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몸은 편하더군요. 새벽같이 일어나 쌀을 씻고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노릇하게 생선이라도 한 토막 구워서 아들 내외와 손주를 먹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뿌듯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데 냉장고 문에 붙은 노란 쪽지가 눈에 띄었어요. 며느리 유진이의 반듯한 글씨였죠. 하준이는 그릭 요거트랑 유기농 그래놀라만 먹어요. 아, 요즘 애들은 그렇게 먹는구나 싶으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나는 조용히 물만 한 잔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 내가 큰맘 먹고 장을 봐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어요. 안동식으로 간을 한 짭조름한 장조림, 손으로 쭉쭉 찢어 무친 도라지나물, 들기름에 달달 볶은 멸치볶음. 하준이가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유진이는 수저를 들기도 전에 반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짜게 안 먹어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아이들 성장에 안 좋아요 라고 하더군요. 내가 평생을 해온 음식들이 한순간에 몸에 나쁜 것이 되어버렸어요. 유진이는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만든 반찬들을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서걱거리던지 마치 내 심장이 발기발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죠.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보며 유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는 마세요. 이게 다 우리 하준이를 위한 거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던지 내 정성과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은 유진이의 규칙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부엌 싱크대 위에는 오전 7시 이전 부엌 사용 금지, 부부의 개인 공간입니다라는 쪽지가 붙었고 냉장고에는 손주 음식 절대 조리 금지, 영양은 제가 관리합니다라는 경고문이 나붙었죠. 심지어 청소기에는 청소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만,
먼지 날리면 하준이 기관지에 해로워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노란 쪽지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집안 곳곳에 퍼져 내 손발을 꽁꽁 묶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숨 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허수아비가 된 것 같았죠. 이 넓고 번쩍이는 아파트는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창살로 가득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굴욕의 정점은 매주 일요일 저녁에 찾아왔어요. 가계부 결산 시간이었죠. 유진이는 나에게 일주일치 시장 볼 돈을 딱 맞춰서 줬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까지 붙여가며 장부에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만 되면 식탁에 앉아 내가 쓴 가계부를 검사했죠. 빨간 펜까지 들고 와서는 영수증 하나하나를 스마트폰 앱과 대조하며 따져 물었어요. 한 번은 콩나물 한 봉지를 샀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유진이는 1시간 동안 나를 다그쳤죠. 어머니, 제가 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죠. 마치 내가 돈이나 훔친 사람처럼 말이에요. 또 한 번은 유기농 두부를 샀다고 어머니, 바로 옆 칸에 할인하는 두부가 있는데 왜 굳이 비싼 걸 사셨어요? 이건 낭비예요라며 면박을 줬어요. 내 딴에는 손주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은 낭비라는 두 글자로 간단히 짓밟였어요. 이 돈이면 차라리 배달시켜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싸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돈을 받아 쓰는 식모보다 못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더 비참했던 건 아들 지훈이의 태도였어요. 하루는 유진이가 없는 틈을 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지훈아, 엄마가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꼭 죄인이라도 된 것 같아. 내심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지훈이는 내 눈을 피하며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유진 씨가 워낙 꼼꼼해서 그래요. 자기도 펀드 매니저라고 숫자 하나 틀리는 걸 못 보거든요. 사회생활 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줘요. 꼼꼼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들은 아내의 무례하고 잔인한 행동들을 그럴듯한 단어들로 포장했어요. 마치 내가 이해심 없는 늙은이가 된 것처럼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내 아들마저도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의 간수가 되어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입을 닫았어요. 불평도 하소연도 하지 않았죠. 그저 유진이가 정해준 규칙 안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어요. 청소 시간이 되면 청소기를 돌리고 장볼 시간이 되면 딱 맞춰준 돈을 들고 슈퍼에 갔어요.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억울함에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그래도 내가 참아야 한다. 내가 참아야 이 가정이 평화롭다. 수십 년간 내 삶을 지배해온 그 낡은 주문을 미련하게 되뇌면서요. 하지만 그 평화라는 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이었던가요. 내 속에서 응어리진 한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묵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더 단단하게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답니다. Here's the summary of my story so far. Please write Chapter 3, continuing from where we left off, maintaining consistency with the established plot, characters, and tone. 1장 핵심 요약. 현재 상황. 주인공 박선희는 안동의 종갓집과 땅을 모두 팔고 아들 가족과 가까이 살기 위해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손주를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며느리의 태도에서 미묘한 갈등의 시작을 느낀 상태다. 주요 인물. 주인공, 박선희 아들 가족과의 합가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마지막 행복을 찾으려 한다. 적대자, 아들이 지훈과 며느리 최유진, 현재 위협 수준은 낮지만 은근한 무시와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주요 사건. 남편의 마지막 제사를 혼자 지내며 깊은 외로움을 느껴 서울행을 결심했다.
손자 하준의 영상 통화 속 보고 싶어요라는 한마디가 이사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생의 터전인 안동집과 땅을 모두 팔아 강남 아파트를 계약했다. 아파트 계약 날 며느리가 생활 수준을 운운하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기억해야 할 중요 정보. 밝혀진 비밀. 없음. 아이템 능력. 강남 아파트의 완전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목표. 아들 가족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관계 변화. 안동의 모든 인연을 뒤로하고 아들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미해결 문제. 며느리의 진짜 속내와 앞으로 펼쳐질 강남 생활의 현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주인공의 적응 문제. 다음 장을 위한 설정. 진입 상황. 희망을 안고 강남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며느리로부터 미묘한 갈등의 씨앗을 발견한 채로 일장이 끝났다. 긴장감, 갈등. 주인공의 전통적 가치관과 며느리의 현대적이고 통제적인 생활 방식 사이의 충돌이 예상된다. 예상 방향. 꿈꾸던 이상적인 합가 생활이 며느리가 정한 규칙들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2장. 핵심. 요약. 현재 상황. 박선희는 자신이 구매한 강남 아파트에서 며느리의 엄격한 통제 아래 무급, 가사도우미처럼 살고 있다. 초반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으며 아들의 방관 속에서 완벽히 고립되어 굴욕적인 일상을 감내하고 있다. 주요 인물. 주인공. 박선희 체념 상태에 빠져 가족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있지만 내면에 한이 쌓이고 있다. 아군. 없음. 적대자. 며느리 최유진. 위협 수준 높음. 주인공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생활 전반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적대자. 아들 이지훈. 위협 수준 중간. 아내의 학대를 정당화하며 침묵으로 동조하는 공범이다. 주요 사건. 며느리는 쪽지를 이용해 집안 곳곳에 우니지질네이 프라빌라를 만들어 주인공의 모든 행동을 제약했다. 주인공의 정성이 담긴 음식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며 그녀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했다. 매주 일요일의 가계부 결산은 주인공을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우니지질네이 의식이 되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호소에 아내를 두둔하며 주인공을 완벽한 고립 상태로 몰아넣었다. 기억해야 할 중요 정보. 밝혀진 비밀. 며느리의 통제적이고 학대적인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다. 아이템 능력. 아파트의 법적 소유권이라는 비밀 무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목표. 없음. 관계 변화. 아들의 배신으로 모자 관계에 깊은 균열이 생겼고 며느리와는 명백한 가해자, 피해자 관계가 형성되었다. 미해결 문제. 주인공의 인내심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현재의 교착 상태를 깰 외부 사건의 발생 여부. 다음 장을 위한 설정. 진입 상황. 주인공은 침묵과 인내를 선택했으며 내면의 분노는 조용히 쌓여가는 상태로 이 장이 끝났다. 긴장감, 갈등,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며느리의 통제에 도전하며 갈등을 표면화시킬 것이다. 예상 방향. 과거의 인연 안동 친구이 찾아오면서 감춰져 있던 가족 내 갈등이 외부로 폭발하게 될 것이다. Instructions. Mission. Write the detailed script for Chapter 3. Instructions. Use first person. No dialogue formatting. Replace with narrative reflection. Write in a natural storytelling style. Avoid formal endings. 닫습니다. Use conversational style. 어요죠, 거든요. Write as if you were telling a story to a friend. Maintain emotional consistency. Strictly adhere to the provided outline. You must develop every single point from the outline without any omissions. You are encouraged to enrich these points by adding plausible details, descriptive language, and inner thoughts to make the story more immersive and logical, as long as it aligns with the core plot points. Chapter 3. Outline. 원본 요소 추적. 15, 16, 17, 18, 19. Chapter Purpose. 위기의 정점 및 갈등. 5, 6단계 통합.
사회적 취약성 공격. 코리안 타이틀. 끊어진 인연. 닫혀버린 문. 사회 문제 통합.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 문제.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공개적인 모욕이 개인의 자존감에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지를 보여준다. 갈등 5, 6단계 통합. 정서적 전쟁.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 즉 과거의 인연과 사회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그녀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 한다. 사회적 취약성 공격. 시골 사람, 촌스러운 옷차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지역적, 경제적 차이를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시어머니의 사회적 지위가 자신보다 열등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낙인 찍는다. 확장된 장면 구조. 사회적 낙인 전쟁. 40%. 안동의 오랜 친구 김 여사가 큰맘 먹고 선희를 만나러 서울에 온다. 그녀는 손수 농사지은 들깨와 참기름을 정성껏 보자기에 싸들고 온다. 친구 방문. 하지만 아파트 1층 로비에서부터 경비원에게 제지당하고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를 마주한다. 유진은 일부러 선희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뒤 김 여사의 행색을 문제 삼아 쫓아낸다. 여기는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예약 안 하셨으면 돌아가세요. 공개적 모욕의 시작. 바이럴 캠페인. 30%인데 유진은 문 앞에서 김 여사를 돌려보낸 후 선희에게 와서 어머니, 앞으로는 친구분들 오시려면 미리 저한테 허락받으세요. 아무나 들여서 집안격 떨어뜨릴 순 없잖아요. 라고 쏘아붙인다. 이 장면에서 선희가 느끼는 모멸감과 친구에 대한 미안함을 집중적으로 묘사한다. 공개적 모욕. 유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녁에 남편에게 어머님 친구라는 분이 왔는데 꼭 80년대에서 온 사람 같더라. 우리 하준이 교육에도 안 좋겠어. 라며 험담을 이어간다. 공동체 고립. 20%. 그날 이후 선희는 안동의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혹시라도 그들이 찾아왔다가 같은 수모를 겪게 될까봐 그녀는 스스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다. 완전한 고립. 그녀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낡은 스마트폰으로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뿐이다. 최저점의 순간. 선희는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안동의 집과 함께 평생의 관계들까지 모두 팔아버렸음을 깨닫는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그녀의 절망감을 극대화하며 챕터를 마무리한다. 마지막 연결고리 단절. 지역적 특수성. 안동의 공동체, 문화 이웃 간의 정화, 강남의 개인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를 선명하게 대조. 기술 취약성. 친구와 연락하고 싶어도 유진이 인터넷 전화 기록까지 확인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디지털 소통마저 위축된다. 감정의 흐름. 희미한 기대감. 충격과 수치심. 완전한 고립과 절망. Suggested Doubled Count. 3,400단어. 공개적 모욕이 주는 심리적 충격과 그로 인한 완전한 고립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분량. *** carefully note. The word count requirement and ensure smooth transition from the previous part and maintains an engaging, narrative tone suitable for a YouTube audio story. Output must is 100% Korean text, only output the content of that chapter. Do not record Chapter 1, Chapter 2. Only record the content. Contains plain text only. No URL, no reference, no citation. Only content of this chapter. No canvas mode. When output. No citing sources. 친구를 잃고 세상과 등을 지고 나는 텅 빈 유령이 되어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내 삶의 모든 색깔이 사라지고 오직 잿빛 절망만이 남은 나날이었어요. 그날 오후도 그랬어요. 며느리 유진이는 백화점 VVIP 행사에 간다며 아침부터 한껏 치장을 하고 나갔죠.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창밖을 보는데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손주 하준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 아이, 저 작고 여린 아이가 이 삭막한 곳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유일한 이유였죠. 현관문이 열리고 하준이가 가방을 휙 던지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배고파. 그러더니 내 옷자락을 붙들고 조르기 시작하더군요. 할머니, 라면 끓여줘. 응? 라면.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라면. 유진이가 정크푸드라며 입에도 못 대게 하는 음식이었으니까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하준아. 그거 먹으면 엄마한테 할머니랑 하준이 둘 다 많이 혼나. 하지만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하준이는 바닥에 드러누워 대굴대굴 구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 싫어. 엄마가 해주는 건 맛없어. 맨날 이상한 풀만 준단 말이야. 할머니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할머니 라면 먹고 싶어. 할머니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한마디가 내 무너진 가슴에 밝혔어요. 며느리에게 내 모든 음식과 정성을 부정당한 이후 처음으로 들어보는 인정의 말이었죠. 이 아이에게 나는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였던 거예요. 까짓것 며느리에게 욕 한 번 더 먹으면 그만이지.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라면 한 봉지를 꺼내고야 말았어요. 보글보글 라면 끓는 소리가 적막한 집에 울려 퍼졌어요. 구수한 냄새가 나자 하준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식탁에 앉아 발을 동동 구르며 노래를 흥얼거렸죠. 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그릇에 담아주자 아이는 신이 나서 스케치북을 들고 달려왔어요. 삐뚤빼뚤한 그림이었지만 곱슬머리를 한 할머니와 그 옆에 꼭 붙어 있는 작은 아이가 그려져 있었죠. 이거 할머니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할머니. 아이의 그 순수한 말과 따뜻한 체온에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햇살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죠. 이 아이만 있다면, 이 아이의 저 순수한 사랑만 있다면 나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내 편이니까,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한 내 편이니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삑삑삑삑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양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죠. 그녀의 눈은 식탁 위에 라면 그릇을 발견하자마자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어머니? 유진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집안의 모든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녀의 분노 어린 시선에 하준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제가 이딴 쓰레기 음식 먹이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세요? 모든 비난이 나에게 쏟아지는 순간 겁에 질린 하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내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달려가며 내 심장을 찢는 거짓말을 뱉어냈죠. 엄마,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억지로 끓여줬어요. 나는 먹기 싫었는데 할머니가 먹으라고 했단 말이야. 내 유일한 편이라고 믿었던, 내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의 배신. 유진이는 그런 나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어요. 찰칵, 찰칵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그녀는 반쯤 남은 라면 그릇과 울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넋이 나간 내 모습을 번갈아 촬영했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가 제 아들에게 한 짓이에요. 증거는 여기 다 남겨뒀으니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파렴치한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 지훈이는 아내의 증거를 보고는 나에게 왔어요. 나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있었죠. 내 아들은 내 아들만큼은 진실을 알아줄 거라고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마지막 희망마저 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시냐고요. 그의 눈에는 원망과 짜증만이 가득했어요.
내 아픔, 내 억울함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나를 피해자가 아닌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문제 덩어리로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서서 방을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연민과 사랑이 사라진 자리, 그 텅 빈 곳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나는 소리 없이 일어나 안방 장롱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 그 양반의 낡은 양복 밑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상자를 꺼냈죠. 상자 안에는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밝힌 아파트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어요. 나는 차가운 거실로 나와 등기권리증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이 얇은 종이 한 장. 지금까지는 그저 늙은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내 무기이자 내 방패가 될 거예요.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눈물은 모두 마르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결심만이 남았어요.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내 것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라면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림자가 되었죠. 내 안의 슬픔은 차갑게 식어 단단한 돌덩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옆에서 놀던 손주 하준이가 리모컨을 들고 와서는 만화 채널을 틀어달라고 했어요. 요즘 기계들이 다 그렇듯 버튼은 많고 글씨는 작아 눈이 침침한 나로서는 한참을 더듬거릴 수밖에 없었죠. 잠깐만, 하준아, 할머니가 찾아줄게. 하지만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짜증이 난다는 듯이 입을 삐죽 내밀더군요. 그러더니 내가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는 순간 하준이는 제 어미의 그 경멸 어린 표정을 똑같이 따라하며 내 얼굴에 퇴하고 침을 뱉었어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6살배기 아이의 악에 없는 행동이라고 하기엔 그 안에 담긴 어른들의 경멸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지난 몇 달간 내가 받아온 모든 모욕이 그 작은 침방울에 응축되어 내 뺨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죠. 나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어요. 그리고 하준이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았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내 평생 처음으로 아이에게 엄한 목소리를 냈어요. 하준아, 어른에게 침을 뱉는 건 아주 나쁜 행동이야.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바로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며느리 유진이가 귀신처럼 달려나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감히 내 아들한테 소리를 질러요.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대화나 질문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분노뿐이었죠. 유진이는 달려들자마자 내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그리고는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릴 정도로 세게 내 뺨을 후려쳤어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을 가르쳐. 뺨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진 것은 내 안에서 무언가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나는 비명도 지르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뺨을 때린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죠. 내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차갑고 고요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죠. 내 그 침묵이, 그 눈빛이 오히려 유진이를 더 미치게 만들었나 봐요. 유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112를 눌렀어요. 여기요.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때려요. 네,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순식간에 내 집은 범죄 현장이 되었고
나는 파렴치한 아동 학대범이 되어 있었죠. 우리는 각자 다른 공간으로 분리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나는 침착하게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유진이의 울부짖음은 한편의 드라마더군요. 내가 상습적으로 하준이를 구박하고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괴롭혔으며 오늘 드디어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거였죠. 그녀는 지난번 라면 사건 때 찍어둔 사진까지 보여주며 나를 치매 걸린 가해자로 몰아갔어요. 상황은 나에게 최악으로 흘러가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때 모든 것을 뒤집는 일이 벌어졌죠. 차분하고 경험 많아 보이는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사가 하준이를 따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웃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죠. 강남의 아파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서로에게 무관심하죠. 하지만 소리는 벽을 뚫는 법이거든요. 이웃들은 하나같이 평소에 저 집에서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소리는 자주 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 목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늘 조용하고 슬픈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라고 증언했어요. 조사의 마지막 퍼즐은 하준이의 입에서 나왔어요. 엄마와 분리된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자기가 할머니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엄마 아빠는 늘 바쁘고 화만 내는데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자신과 놀아주고 사랑해준다고요. 그 작은 아이의 고백이 며느리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거죠. 결론은 간단했어요. 내 아동 학대 혐의는 무고로 종결되었어요. 오히려 아동보호기관은 지훈이와 유진이에게 하준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강력히 권고하고 돌아갔죠. 경찰과 상담사가 떠나고 난 뒤 집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모든 것이 탄로난 유진이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있었고 아들 지훈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처음으로 조금의 떨림도 없는 내 목소리를 냈어요. 너희는 부모가 될 자격도 내 자식이 될 자격도 없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내 지난 세월의 한 억울함,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정까지 모두 끊어내는 소리였죠. 며느리가 내 뺨을 때린 순간, 경찰에 나를 신고한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어진 거였어요. 그들은 나에게 모욕을 주었지만 동시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도 했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말이에요. 아동보호기관 사람들이 다녀간 후 집안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위태로웠어요. 아들 지훈이는 며칠 동안 내 눈치를 보며 쩔쩔매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내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이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변명이었죠. 나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네가 정말 미안했다면 유진이가 내 뺨을 때렸을 때 막았어야지. 네가 정말 아들이었다면 내 어미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렸을 때 내 편에 서서 싸웠어야지.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내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우리의 모자 관계는 그날 그렇게 끝이 났어요. 며칠 후 나는 조용히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분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파트 현관문에는 큼지막한 금매 공고가 붙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내외는 현관문에 붙은 종이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죠.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누가 이런 장난을. 하지만 내가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놓아둔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가리키자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제야 이 집이 자신들이 누려온 모든 것의 기반이 온전히 내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울고 빌고 매달렸죠. 유진이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평생 종처럼 살겠다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어요. 지훈이는 어머니 없으면 우린 길거리에 나앉는다며 하준이를 봐서라도 제발 거두어 달라고 통곡했고요.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굳게 닫힌 문처럼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저 차갑게 말했죠.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나는 내 옷가지와 그 양반의 사진 몇 장만 챙겨서 그 지옥 같던 곳을 미련 없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경상남도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을 샀어요. 나의 새로운 삶은 그곳에서 시작되었어요.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호미를 들고 텃밭에서 흙을 만졌죠.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토마토를 심었어요. 내 손으로 무언가를 키워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는 까맣게 잊고 살았더라고요. 흙냄새와 풀냄새, 따스한 햇살 속에서 내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서로 반찬을 나눠 먹고 아픈 곳은 없는지 살뜰히 챙겨주었죠. 나는 마을 노인정에 나가 글을 모르시는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하며 나를 따르는 그분들을 보며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내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자식들 때문에 소갈이하던 다른 노인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주기도 했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새로운 이웃들과 사진을 주고받고 텃밭 가꾸는 법을 검색하며 내 삶을 가꾸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평화로운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가을날 오후 집 앞에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몰라보게 초췌하고 남루해진 아들 내외와 하준이었어요. 강남의 그 번지르르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들은 내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내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며 집 한 편이라도 좋으니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때 내 뒤에 숨어있던 하준이가 달려와 내 허리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말없이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저 어리석은 어른들의 싸움에 상처받은 피해자일 뿐이죠. 나는 하준이를 안아준 채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아들 내외를 향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려주었죠. 아들아, 73년 평생을 나는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야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내가 여기서 배운 게 하나 있다. 사랑은 반드시 두 쪽에서 같이 와야 하는 것이고 존중은 결코 일방적일 수 없다는 거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하준이에게는 꼭 가르치거라. 곁에 있을 때,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오늘 너희처럼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다.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대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죠. 나는 내 작은 정원으로 돌아갔어요.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내가 심은 국화꽃들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어요. 그 향기로운 꽃들을 돌보는 내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내 삶의 주인이 된 자의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들어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하죠. 진정한 존중과 사랑은 바로 그 용기 위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법이니까요.